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었다고. 이제 우리 중국인을 똑바로 대해.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넷플릭스 시사회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어느 남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었다고 소리를 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영화 커뮤니티에서 인기글에 오른 내용을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미국의 영화 평론가 케이트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도 영화에 대해 글을 쓰는 것도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본 이후로 한국 영화에 매료되어 한국 영화라면 발벗고 찾아보는 열혈 팬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넷플릭스 화제의 신작을 선정하기 위한 평론가 사전 시사회에 참석했어요. 요새는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넷플릭스가 워낙 흥행이니 이런 자리에 종종 초대받기도 하는 편이죠. 시사회장에 들어서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영화 평론가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시사회장은 늘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아요.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에 첫 장면이 비칠 때의 그 설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이번에는 특히 한국의 조명가게라는 작품이 기대되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같은 원작을 리메이크한 영화가 개봉되어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도착해보니 헤일리가 제게 인사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조명가게 중국판이 중국 내에서 꽤 호평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판권까지 제대로 사서 리메이크를 했다던데 반응이 좋다고 했죠. 저는 중국이 판권을 샀다는 말에 의아했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보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헤일리도 사실 중국판을 보진 않았지만 중국 내부 SNS에서 반응이 워낙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중국판에는 그닥 흥미가 가지 않는다는 게 우리 둘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시사회가 시작되기 전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국 최대 영화사의 프로듀서 리웨이가 화려한 수행원들을 이끌고 등장하는 순간이었어요. 평소에도 거만하기로 유명한 리웨이였지만 오늘은 특히 더 도도한 걸음걸이로 시사회장을 활보하고 있었죠. 리웨이는 주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중국판 조명가게의 흥행 성적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봉 3일 만에 1억 위안을 돌파했다며 이는 한국 원작의 가치를 뛰어넘는 대단한 성과라고 강조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을 넘어선 오만함이 가득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원작자 강풀에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웹툰은 그저 기본 설정일 뿐이며 중국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호언장담하더군요. 심지어 한국 원작의 분위기는 너무 어둡고 무겁다며 중국판이 더 대중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는 계속되었어요. 중국의 제작비 규모를 언급하며 한국 영화 산업을 얕잡아보는 발언을 이어갔고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작품을 사들여 중국식으로 재해석할 것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마치 한국의 지적 재산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듯한 태도였죠. 리웨이의 발언에 주변의 평론가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그가 중국의 자본력을 과시하며 예술성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리우드 평론가들조차 그의 태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시사회 직전 리웨이는 한국판 조명가게에 대해 노골적인 비하 발언을 했어요. 어차피 중국판만큼 흥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은 이제 중국의 문화산업을 따라올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말에 묻어나는 오만함과 무례함에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참아야 했죠. 그런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영화 평가에 매우 인색한 독일의 베르 기자였는데 한국판을 다 보고 나서 제대로 얘기를 나눠보자며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뭔가 살기가 느껴지는 듯 했죠. 어쨌든 기분 나쁜 리웨이의 태도를 뒤로하고 헤일리와 함께 시사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완전히 그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섬세한 연출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그리고 원작의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살려낸 연출력이 돋보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골목 끝 조명가게에 직접 들어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주변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중국판과 한국판의 차이점을 두고 평론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어요. 한 일본 평론가는 중국판이 더 상업적이라며 호평했지만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한국판의 미스터리한 분위기와 깊이 있는 스토리 전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판이 원작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더했다는 점이에요. 중국판이 단순히 감정적인 서사에 치중했다면 한국판은 복선과 미스터리를 절묘하게 배치하며 관객들의 추리 본능을 자극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차이는 두 나라의 영화 제작 문화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한계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동료 평론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영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시작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전 세계 영화계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한국판 조명가게에 호평하고 있자 리웨이가 불편한 기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르가 손을 번쩍 들었죠. 시사회장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베르에게 집중됐어요. 베르는 단호한 목소리로 중국판 조명가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죠. 원작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미스터리 요소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을 먼저 꼬집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끝 조명가게에서 펼쳐지는 삶과 죽음의 경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인간 군상의 이야기가 단순한 감동 드라마로 변질되었다고 말했어요. 원작의 깊이 있는 서사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든 것은 원작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죠. 베르의 날카로운 지적에 리웨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베르는 멈추지 않았어요. 조명가게가 단순히 눈물을 쥐어짜내는 심파극으로 전락한 점, 캐릭터들의 깊이 있는 내면 연기가 아닌 과장된 감정 표현으로 채워진 점 등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죠. 특히 원작에서 가장 중요했던 조명가게 주인의 고독과 연민이 완전히 삭제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판에서는 그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단순화된 캐릭터로 그려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이런 각색은 단순한 변형이 아닌 작품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죠. 베르의 말이 끝나자 리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평론가가 어떻게 제작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느냐며 고압적인 태도로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귀에서 믿기지 않는 말이 들렸습니다. 앞으로 중국 영화에 대해 이런 식의 평론을 쓴다면 큰 곤란을 겪게 될 거라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중국 자본이 투자하는 매체들과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중국 영화 관련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에 모든 평론가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베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평론가의 존재 이유는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술성과 진정성은 자본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죠. 그 순간 시사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리웨이는 마지막으로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거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헤일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그렇지만 베르 평론가에게 다가가 대단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많은 평론가들에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리웨이를 제외한 모두가 한마음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조명가게에 대한 평론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 위에는 뜻밖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소속 매체사의 특별 취재 제안이었습니다. 조명가게의 성공을 지켜본 넷플릭스 측에서 우리 회사에 직접 제안한 프로젝트였죠. 제안서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조명가게 후속작의 기획 과정부터 제작 현장까지 모든 과정을 독점 취재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 제작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신에 최초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편집장님께 올라가 이게 정말 저한테 온 기회가 맞는지 재차 물어봤어요. 그러자 편집장님은 웃으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특별한 기회인지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그 어떤 외신도 한국 드라마의 제작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조명가게처럼 화제작의 후속작이라 전 세계 미디어의 관심이 집중될 거라고 했죠. 취재 범위도 상당했습니다. 작가와 감독의 초기 기획회의부터 캐스팅 과정, 세트 제작, 촬영 현장, 후반 작업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취재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비공개였던 한국 드라마의 제작 시스템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죠. 특히 매력적이었던 건
한국 드라마만의 독특한 제작 방식을 취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전 제작이 아닌 생방송처럼 촬영하는 방식, 시청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후반 작업 기술까지 모든 것이 흥미진진했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리웨이의 그날 협박이 떠올랐어요. 중국판 조명가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면 중국 자본이 투자하는 매체들과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거라는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죠. 실제로 중국 관련 매체들에서 모든 평론가들에게 보낸 몇 통의 경고성 메일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망설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번 취재가 한국 드라마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제작 현장을 세계에 알려 전체적인 시장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죠. 이런 기회는 오히려 중국에서 배울 만한 점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잡은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장님께 제가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자리에 돌아와 한국판 조명가게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물론 중국판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단점을 명백히 지적했죠. 아니나 다를까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리웨이의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투자를 받는 매체들로부터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앞으로 중국 관련 기사를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부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모두 중단될 수 있다는 협박까지 다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됐어요. 저희 매체사의 광고주들 중 중국 기업들이 갑자기 광고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그것도 하필 제가 한국으로 취재를 떠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였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편집장님이 저를 긴급히 불렀어요. 이번 한국 취재를 반대하기 위해 중국 자본이 투자하는 여러 매체로부터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집장님이야 어느 정도 징계를 피해갈 수 있지만 만약 잘못될 경우 제가 걱정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부담스러우면 얼마든지 가지 않아도 좋다고 했죠. 심지어 리웨이는 제 상사들에게까지 직접 연락을 취한 것 같았어요. 만약 제가 한국 취재를 강행한다면 매체사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SNS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SNS 계정에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려있는 걸 발견했어요.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비난하는 내용부터 제 과거, 평론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악의적인 내용까지 다양했죠. 더 놀라운 건 이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달린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지시라도 한 것처럼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내용의 댓글들이 물밀듯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쓴 과거의 평론들까지 파헤쳐가며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냈죠. 심리적으로 정말 괴로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협박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일본 동료가 제게 한국행을 재고해보라고 조언했어요. 중국 시장을 잃는 것은 커리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고 이런 압박이 계속될 경우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였죠. 별거 아닌 한국에 목숨 걸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방해 공작은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의 압박이 통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더 많은 평론가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는 이런 압박에 맞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제 생각을 편집장님께 전달하자 편집장님도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프로젝트는 무산되는 걸까 생각했죠. 그러면서 중국 자본이 가진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느끼며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편집장님을 기다리던 어느 날 편집장님이 늦은 시간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어요. 왠지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하실 것 같았죠. 하지만 의외로 편집장님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편집장님은 리웨이의 방해 공작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큰 기획을 하고 싶다면서 한국 드라마 현장 취재를 6개월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조명가게 후속작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제작의 모든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대형 기획이었죠. 저는 편집장님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예산이었어요. 편집장님은 우리 매체사의 1년 특별 취재 예산을 모두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기 체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물론 현지 스태프 고용과 통역 지원까지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편집장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젊은 시절의 편집장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거대 자본의 압박에 굴복해 쓰고 싶었던 기사를 포기했던 것을 아직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제 곁에서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편집장님은 심지어 중국 광고주들이 모두 빠져나가도 괜찮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미 다른 광고주들과 협의를 마쳤고 오히려 이번 기획이 성공하면 더 많은 광고주들이 관심을 보일 거라고 자신했어요. 더불어 현장에서 즉시 기사화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별도의 결제 없이도 바로 송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만큼 제 취재를 신뢰한다는 의미였죠. 취재 방식도 전적으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진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심지어 필요하다면 제작진과 함께 살면서 취재해도 좋다고 했죠. 편집장님의 믿음에 힘입어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작품의 제작 과정을 넘어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세계적인 콘텐츠로 성장했는지 그 비결을 파헤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꼭 나중에 편집장님 같은 상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함도 잠시 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입국 심사대의 자동화 시스템부터 수함을 찾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에서 휴대폰을 켜는 순간이었어요. 5G 네트워크의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편집장님께 도착 메일을 보내려 했는데 대용량 첨부 파일이 순식간에 전송되는 걸 보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불현듯 몇 달 전 브루클린 영화제 취재 때의 악몽이 떠올랐어요. 당시 호텔 와이파이가 끊기는 바람에 마감 시간에 쫓기며 거리를 헤매야 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날은 결국 맨해튼까지 가서 24시간 카페를 전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었죠. 더 놀라웠던 건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까지 인터넷이 빠르게 연결된다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지하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끊기지 않더라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열차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브루클린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마감에 쫓기는 일은 없을 거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해외 취재 때마다 인터넷 때문에 겪었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해결된 기분이었죠. 게다가 공항철도는 정확한 시간 간격, 깔끔한 실내, 그리고 모든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나오는 점까지 뉴욕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쾌적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어요. 단 한 장의 카드로 지하철은 물론 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아직도 지하철 티켓을 일일이 구매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첫인상은 한국 취재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주었어요. 만약 교통과 통신 인프라가 이 정도라면 드라마 제작 현장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취재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조명각에 후속작 촬영장을 찾았습니다. 파주 스튜디오로 향하는 길, 저는 할리우드 수준의 대형 스튜디오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세트장의 규모는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거대한 스튜디오 안에는 1980년대 서울의 한 거리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어요. 오래된 간판들, 골목길의 돌계단, 심지어 전봇대 위에 새 둥지까지 완벽하게 구현해 놓았습니다. 특히 조명가게가 위치한 골목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정교했죠. 세트장 곳곳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8K 해상도를 지원하는 카메라부터 360도 회전이 가능한 크레인까지 할리우드에서도 보기 힘든 최신식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LED 월이었어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세트장을 감싸고 있어서
다양한 시간대와 날씨를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었죠. 촬영 현장에 감탄하고 있을 때 조 감독인 성철 씨가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다는 얘기와 더불어 하나하나 촬영장을 안내해줬죠. 성철 씨는 최근 인공지능을 도입해 조명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고 얘기했어요. 인공지능이 날씨와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조명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이었죠. 촬영 감독이 태블릿으로 간단히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죠. 덕분에 굳이 오랜 시간 특정 장면 촬영을 위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다고 했죠. 이어서 특수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솔직히 전 한국 특수효과팀에 큰 기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화를 보고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현장에 적용된 기술은 더욱 놀라웠어요. 실시간으로 미완성 특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리비즈 시스템이 현장에 구축되어 있었어요.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바로 확인하면서 특수효과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혁신적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조명가게만의 특별한 VFX 기술이었어요. 원작에서 중요한 요소였던 영혼의 빛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기술이었습니다. 실제 조명과 CG를 결합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빛을 구현해냈죠. 성철 씨는 사실 한국 촬영 현장의 가장 큰 자랑은 팀워크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성철 씨 말대로 현장에서는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어요. 감독의 사인 하나에 모든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특히 해외 스태프들과의 협업도 인상적이었죠. 할리우드의 VFX 전문가로 초청된 케이트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한국 스태프진들만큼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건 행운이라고 얘기했죠. 이날의 촬영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지친 기색 없이 완벽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열정과 첨단 기술의 조화가 바로 한국 드라마의 성공 비결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촬영장에서 가장 눈에 띈 사람은 단연 우민호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장면을 무려 20번 넘게 촬영하면서도 지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조명가게 주인공과 영혼들이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 감독은 배우들과 함께 장면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했어요. 원작의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더하기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습이었죠. 주연 배우들의 열정도 대단했어요. 그들은 촬영이 없는 시간에도 연기 연습실에서 캐릭터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심지어 원작 웹툰을 수십 번씩 정독하며 캐릭터의 숨은 면모까지 파악하려 노력했죠. 대사 하나, 표정 하나까지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스태프들의 움직임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조명팀, 음향팀, 미술팀이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어요. 한 팀이 작업을 마치면 다음 팀이 즉시 투입되어 시간 낭비가 전혀 없었죠. 특히 식사 시간조차 교대로 돌아가며 촬영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성철 씨는 외국 스태프들이 가장 놀라는 건 효율적인 제작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특히 준비 시간과 실제 촬영 시간의 비율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신기해한다고 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감독은 마지막 장면을 위해 배우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스태프들은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촬영장 취재를 마치고 나온 시간이 자정이 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취재에 임한 나머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치더라고요. 미국이었다면 사실 거의 선택지가 없었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거리 곳곳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고 특히 국밥집이라는 간판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엔 늦은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이라 위생이나 시설이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런 편견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놀랍도록 깔끔한 인테리어에 반짝반짝 광이 나는 식기들, 그리고 주방에서 들리는 경쾌한 칼질 소리까지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죠. 직원들은 하얀 위생모와 깔끔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24시간 식당에서 흔히 보이는 지친 표정의 직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주방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조리대는 마치 수술대처럼 깨끗했고 식재료들은 완벽하게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방장은 끊임없이 손을 씻고 도마를 교체하는 등 위생 관리에 철저했죠. 테이블 세팅도 놀라웠어요. 매 손님이 떠나고 나면 직원들이 테이블을 완벽하게 소독하고 새로운 수저와 냅킨을 세팅했습니다. 심지어 각 테이블마다 손소독제까지 비치되어 있었죠. 늦은 시간임에도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렇게 밤 늦게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멋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메뉴가 하나뿐이라 앉아만 있었는데도 제 앞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진한 국물 요리를 접하기 힘들었거든요. 첫 숟가락을 떴을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진한 고기 육수의 깊은 맛이 입 안가득 퍼졌어요.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맛보지 못한 깊이 있는 맛이었죠. 국물 한 모금에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깍두기였어요. 처음에는 이 빨간 음식이 무엇인지 몰라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들었는데 아삭하는 식감과 함께 매콤달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국밥 한 술과 깍두기 한 조각을 번갈아 먹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반찬의 종류도 놀라웠습니다. 신선한 야채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많은 반찬들이 무한리필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웃으면서 가득 채워주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마실 때마다 이런 음식이 왜 실력 있는 셰프들 사이에서 주목받지 못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수십 시간 우려낸 육수의 깊은 맛, 매콤한 깍두기의 조화, 다양한 반찬들의 풍미는 분명 세계 어느 나라 음식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했어요. 국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경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주잔을 들고 짠하며 건배하는 소리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회식 문화가 자연스럽다는 게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퇴근 후 각자의 길을 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에선 동료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주라는 술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수는 꽤 높은데도 물처럼 술술 넘기는 사람들이 신기했죠. 한 잔씩 따라주고 받아 마시는 모습에서 정겨움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개인적인 음주 문화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제가 재미있게 봤던 건 술잔 문화였습니다. 윗사람이 따라주는 술은 두 손으로 받고 마실 때는 고개를 살짝 돌리는 예의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격식 있어 보였는데 오히려 이런 예절이 술자리를 품위 있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어 소주를 한 병 주문했습니다. 국밥과 소주의 조화도 특별하더라고요. 매운 깍두기와 뜨끈한 국물을 안주 삼아 소주 한 잔을 마시는데 이렇게 맛있는 조합이 있나 싶었어요. 미국의 와인 페어링이 부럽지 않은 환상의 궁합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옆 테이블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건 전혀 소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즐겁게 술자리를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취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리웨이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경비원이 제 출입을 막아서더니 허가가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리웨이가 제작사 투자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었어요. 중국 자본이 투자한 제작사들을 통해 저의 현장 접근을 차단하려 한 것이죠. 다행히 우민호 감독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중국 매체들이 연일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느니 중국 영화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느니 하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제 과거 평론까지 파헤쳐가며 신뢰성을 의심하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협박성 이메일과 전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수십 통의 협박 메일이 제 메일함을 채웠어요. 심지어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정보까지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취재를 진행하지 말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이런 압박이 계속되면서 주변 사람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제작진들은 저와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고 일부 스태프들은 인터뷰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방해 공작은 제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리웨이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것은
제가 보도하려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었기 때문입니다. 편집장님도 제 편이었어요. 오히려 이런 방해야말로 중요한 취재 대상이라며 리웨이의 압박 과정도 함께 기록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진실을 막으려는 시도야말로 더 큰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결국 저는 모든 협박 메일과 전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매체들의 부정적인 기사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드라마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한 달 정도면 충분했어요. 리웨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충분했죠. 저는 한국에서의 취재 내용을 알리면서 리웨이의 협박도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넷플릭스 평론가와 관계자들 간의 세미나가 있는 자리였어요. 리웨이를 비롯한 중국 매체 관계자들도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무대에 올라 제가 경험한 한국 드라마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판과 한국판의 차이는 단순한 연출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작품을 대하는 진정성과 예술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였죠. 특히 조명각의 후속작의 제작 과정을 설명할 때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배우들의 캐릭터 연구 과정, 스태프들의 철저한 고증 작업, 그리고 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의 조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한국의 제작 과정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발표의 마무리에 리웨이가 제게 했던 일들을 모두 폭로했어요. 청중들은 모두 깜짝 놀랐고 현장에 있던 다른 기자들의 타이핑 소리가 바빠졌습니다. 리웨이는 잔뜩 표정을 구기고 있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런 외압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중국 자본의 개입을 반대한다고 얘기하고는 내려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이 리웨이를 둘러싸며 질문을 이어갔고 난처한 듯 리웨이는 후다닥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들은 좀 더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요. 생각해보면 한국 영화만큼이나 우리 음식인 국밥도 엄청난 매력이 있는데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숨어있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 생각나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